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상황이 이어지면서 인구 절벽을 넘어 소멸을 걱정해야 한다는 상황이란 진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이 나왔지만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오늘 EBS 뉴스는 저출생 대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펼치고 단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네,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박상희 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육아정책연구소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육아정책연구소는 2005년 설립된 총리실 산하에 있는 경제인문사연구회 소속의 국가정책연구소입니다. 국가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서 육아정책 연구를 수행해서 우리나라가 육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올해로 설립 16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또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 연구를 지속해 왔는데요. 특히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교육과적인 누리과정을 개발하는 등으로 또 중장기 교육과 보육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태내기부터 영유아기까지의 어떤 생애 주기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한편으로 또 이제 아동학대에 대응한다든가 하는 또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연구를 또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육아 친화적인 그런 가족 문화 형성 이 부분에 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정책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정책 연구가 또 수요자, 또 국민의 목소리를 또 정책 위반자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학부모들과 함께 정책 토론회 같은 형식들을 많이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참 관심사입니다. 유보통합 그런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지난 15년 동안요 30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효과가 없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출산 대응에 대해서 예산 규모가 몇백 조에 이른다 이런 기사들이 최근에 더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산의 규모와 또 예산의 방향, 내용 이런 부분들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규모의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유아교육 보육 같은 경우 직접적인 지원 외에 또 고용이라든가 주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간접 지원에 해당하는 그런 예산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출생률 지표와 상관없이 정책적으로 구성돼야 될 그런 필수적인 사회 정책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재정을 투입했는데 가시적 효과가 없으니까 정책 투입이 잘못됐다 이런 논의는 좀 더 이제 관련 데이터 분석을 좀 더 기반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규모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본다면 우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이제 3월 보고를 했어요. 근데 OECD 국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OECD 국가 평균이 0.7%입니다. GDP 네, 대비. 0.7이요. 예, 그래서 유아교육 보육 부분에 정확하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되게 육아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 뭐 프랑스라든지 예, 또 북유럽이라든지 하는 국가들이 1.0% 이상들을 다 하고 있어요. 1.8, 네. 1.6 이렇게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0.9%는 이제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규모의 측면에서는요. 그러면 이제 방향성과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부족한 부분,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육아 문화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와 개별 가정의 영역인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 왔는데 이제 근대 이후로 국가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부 정책이 어떤 정권이나 정부와 상관없이 또 공교육과 공보육 이런 정책대로 실행을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연구소에서 한 2012년 이후 국가 수준의 누리과정, 표준교육과정에게 확립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공교육과 공보육의 체계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 자리 잡은 이런 체계를 이제 확대해 나가고
또 양육 지원의 확대를 어떻게 다양하게 자리 잡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 기른다고 하는 것이 개별 영역이 아니고 이미 사회적인 지원, 특히 이제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고 또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생애 초기 양육에 대한 이 교육과 교육의 보편적 체계랑 연결되는 그런 아주 공적인 일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양육비 부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더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특히 이제 육아를 위해서 온 사회와 나라가 함께 투입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정해야 된다. 네. 결론적으로 아주 좋은 질의 육아 돌봄 지원, 또 특히 이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또 경제적으로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이 큰 틀에서 조금 더 확대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사교육비 문제도 있고 네, 참 이게 그렇죠. 그렇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부모들은 부모급여의 확대를 가장 중요한 육아정책으로 꼽았고요. 또 그 다음으로 의료비 지원을 뽑았습니다. 보면 이게 다 현금성 네. 지원인데요. 네. 이런 필요성이 또 커 보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매년 실시하는데 육아정책 성과평가에서는 거의 이제 매년 이 현금과 시간, 서비스 지원 정책 이 세 가지 지원 정책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응답에서 대개 육아휴직 같은 시간 지원, 네. 또 아동 수당에 대한 긍정 응답이 매번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관심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부모들이 정책에 대한 만족도나 요구를 볼 때 우리나라 영유아계 부모들은 본인 스스로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신 아이와 더불어서 좀 더 부모로서의 경험과 성장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모의 선택권 보장과 함께 현금과 시간으로 이용 가능한 그런 양육 지원 서비스가 확대되고 다양하게 될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결론들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간 지원 정책 중에는 특히 육아휴직이 부모의 만족도가 높으면서도 그렇죠. 네. 또 전문가들은 한편 또 굉장히 또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들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사회와 기업의 인식 부족이 크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육아휴직을 편안히 쓸 수 있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봐지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적용 대상을 좀 확대하고 또 난임 육아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확대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하고 양성평등적 일자리 구현에 대한 응답이 이 계속 성과 평가에 대해서 요구가 많았습니다. 네. 네, 또 하나 살펴보면요. 우리 전문가 집단에서는 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유보통합,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꼽혔는데요. 이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그 전문가 조사에서는 이제 이번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으로는 유보통합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을 들었고요. 이 문제는 이제 먼저 아동의 권리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아동이 부모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발달하는 데 있어서 생애 초기에 어떤 평등한 출발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유보통합은 그냥 오래된 문제입니다. 30년 이상이 된 해묵은 문제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유아교육과 보육은 되게 국가가 아닌 개인에 의해서 주로 이제 이루어진 바탕 위에서 나중에 이제 공공성 강화를 확대해 오면서 또 실행과 책임을 두고 약간 통일되어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다르고 또 어린이집도 굉장히 많이 방식이 다양한데 약 200만 정도의 영유아가 각기 다양한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저출생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 5세 유아들에 비해서 만 0세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5년 상관에 굉장히 문을 닫는 기관들이 이제 속치를 하게 되는데 기관의 폐업을 이렇게 확실히 통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지금 굉장히 급하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는 부분이 초중등 이후 같은 경우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또 양성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하는 부분들도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서로 이제 이게 부처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현재 이제 학급당 언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이를 줄일 필요가 또 있는데 이 또한 또 통합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전문가 의견들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요, 누가 관리를 하느냐보다 정말 안정적으로 믿고 네. 맡길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육아 정책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꼭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지금 국정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과제들이 몇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유아교육과 보육의 단계적 그 통합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주장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부모들이 관심 갖는 거는 이제 부모 급여의 신설. 또 이제 정부에서는 아동 건강권을 고려한 장애 유아 조기 발견 그런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병원 문제가 어린이 재활 치료라든가 그런 인프라가 좀 확대돼야 된다. 또 식생활과 건강 강화를 위해서 매일 먹는 급식이라든가 건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맞습니다. 국가 관리를 확대해달라 이런 걸로 국정 과제들이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은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우선 예산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당연히 이제 추진돼야 될 부분이고 유보 통합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당사자들이 너무 많은 이제 서로 견해 차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린 자세로 이제 정부에서 그 소통을 위한 준비들을 많이 이제 갖춰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양육, 유아, 네. 육아 이런 게 가정이나 개인에만 맡겨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이 함께 이 숙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